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스템 김경유입니다. 지금부터 2020 땅끝순례 문학관 시문학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전통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탁월한 시인 문태준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시 이야기가 아무쪼록 가을 햇살에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처럼 알찬 시간이 되고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싹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작가인 문태준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은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국문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94년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의 9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시집으로는 수렁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이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의 시집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느림보 마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시 해설서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동서문학상, 유심작품상, 미당문학상, 소월문학상, 서정시학 작품상, 애지문학상, 모골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태준 선생님의 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박인하 시인의 낭송으로 선생님의 대표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할 시는 지난해 나온 시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에 들어있는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입니다. 박인하 시인 모시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문태준.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걷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우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나서 빗산으로 앞게울러 골목으로 하늘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 때의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 뒤에 낯선 누군가가 얄곱게 우뚝 서 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시며 남새스러워라 남새스러워라 당신이 외인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푹 쌓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하 시인 낭송하는 외할머니의 시위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머니와 성육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하나 되는 혼용의 세계가 아련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태준 시인의 시를 한보리님이 곡을 붙여서 시 노래 공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 노래는 시와 풍경 담소가 함께합니다. 시와 풍경 담소 모시겠습니다.
의자에 앉는 일 꽃잎들 떠난 피 꽃자리에 앉는 일 그립다는 것은 이리 자유 앉는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피워두는 일 그립다는 것은 이리 자유 앉는 일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피워두는 일 생각한다는 것은 의자에 앉는 일 꽃잎들 떠난 피 꽃자리에 앉는 일 그립다는 것은 이리 자유 앉는 일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피워두는 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가 노래를 만나서 더욱 깊은 울림으로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들려주신 우리 담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준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를 읽고 쓰는 즐거움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시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담소에서 제 시를 가지고 새로운 곡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좋죠. 예. 저 아까 첫 곡 듣다가 뭉클해져서 울 뻔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가을이 확 다가온 것 같아요. 저 오른편에 보면 누렇게 이렇게 들판이 지금 뭐 황금 들판이라 그러는데 벼가 막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산도 좋고 저 멀리 있는 산들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 실록이 이 산을 이렇게 막 덮을 때 4월, 5월 정도, 6월 실록이 막 새잎이 나서 산의 높이가 조금씩 이렇게 점점 더 커질 때, 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때, 그때 보는 산의 모습도 참 좋지만, 그걸 이제 박용래 시인은 가까운 산이나 먼 산이나 산의 둘레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는 이 가을에 9월 말에 보는 산의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 잠자리가 아닐까 싶은 잠자리를 제가 앞마당에서 잠깐 보기도 했는데, 이제 여름이 다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잠자리가 사라지면 그 잠자리를 따라서 여름도 다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남이라 하면 뭐 그 우리 시단에서도 큰 어른들이, 시단의 어른들이 많이 여기에 연구를 두신 어른들이 많은 곳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김남주 선생님이나 고정희 선생님이나 지금 뭐 황지우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이 해남과의 깊은 수견이 있으신 거죠. 인연이 있으신데 이곳에 와서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백일홍이 너무 예뻐요. 예. 백일홍의 빛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어제 머물러 묵었던 그 백년제의 뒷마당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쌀이나무 꽃이 또 지금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쌀이나무에 쌀이나무 꽃이 피었다가 이제 지면 그 쌀이나무를 쪄서 배에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쓰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백년제 옆을 살짝 돌아갔더니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도라지 꽃을 이렇게 기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도라지 꽃은 보통 이제 길경꽃이라고도 불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김종길 시인의 시에도 보면 길경꽃빛에 그 9월의 기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울이라는 시에 그런 식구가 나오는데 9월이라 하면 길경꽃과 도라지꽃인데 길경꽃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여름이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젯밤에 제가 여기 와서 달무리도 보고 그랬는데 달무리를 보고 그럴 때도 그 정지용의 시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구성동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정지용 시인이 쓴 구성동은 금강산에 있는 그 계곡의 이름입니다. 구성동. 그래서 정지용은 그 시에서 보면 꽃도 귀양 사는 곳이다, 꽃도 귀양을 가서 사는 곳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있고, 황혼 무렵에 누리가 쌓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리라고 하면 우박을 얘기하는데 우박이 쌓이는 곳이다. 예전에는 절터였던 곳에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꽃이 귀향을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공간이 가지는 어떤 아주 고요함 이런 것을 시적으로 구성동이라는 시에서 표현한 정지용의 멋진 식구가 있죠. 정지용의 이제 초기 시는 굉장히 감각적이었는데 후기 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정적인 동양의 세계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성동 시편이기도 한데, 그 구성동 시편에 보면 마지막에 그 산그림자가 슬핏해지면 사슴이 일어나서 등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것은 산의 능선을 얘기하겠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산 속에 있던 계곡 속에 있던 이 사슴 한 마리가 일어나서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데, 꽃도 귀양 살고 굉장히 정적인 공간이 어느 순간에 이 사슴이 산등성이를 넘어간다는 표현에 의해서 굉장히 동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달무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 구성동이라는 시, 정지용의 시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햇빛이 좋은데 햇빛 냄새라는 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진규 시인의 시인데 그 서울에 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산문시인데 서울에 사는 서울 며느리가 빨랫줄에 넣어놓은 빨래를 걷어 안으면서 아까워라 햇빛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워라 햇빛 냄새. 예.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러면서 빨래를 한아름 걷어 안으면서 이 빨래품에다가 얼굴을 묻습니다. 묻고 그 빨래에 밴 햇빛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탄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향기로운 탄내, 햇빛 냄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도 이곳에 와서 보니까 마당에 이 빨래를 널어놓은 풍경을 잠깐 봤는데 그 순간에 햇빛 아깝다, 아까운 햇빛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빨랫줄을 여기 나무하고 처마하고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빨랫줄이 느슨하게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는 모습인데 정진규 시인의 햇빛 냄새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을이 지나가면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이제 깨를 틀고 그 깻단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그 깨 냄새, 가을 들깨 냄새 이런 냄새를 맡을 때 가을이 이 수확이 되고 있구나, 가을을 거둬들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시골은 이제 경북 김천인데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가면 경부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경부선이 지나가는 철길 주변에 호두나무 숲이 있습니다. 호두나무 숲. 여름에는 그 수많은 매미들이 와서 거기서 쩌렁쩌렁하게 울고 가는데 이 가을이 되면 이제 호두나무 숲이 이 푸른빛이 빠지면서 잎이 서서히 물들면서 마른 기색, 추레한 느낌 이런 게 납니다. 야윈 모습, 나무가 야위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 고향에서 호두나무들이 점차 그 푸른 빛을 잃으면서 말라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제 시골에 사는 아버지의 얼굴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름 내내 농가밭에 가서 일하고 나신 이후라서 아버지의 얼굴도 까맣게 타고 그리고 안색뿐만 아니라 몸도 이렇게 많이 이제 야윈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호두나무 숲을 볼 때 아버지의 모습 이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들을 통해서 바깥 풍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투사하기도 하면서 풍경들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도 되는 거죠. 치아림 선생님이 그런 시를 썼거든요. 이슬 한 방울을 보면서 이슬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맑은 세계, 그리고 당신이 우산을 쓰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쓴 시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풍경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시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나의 눈높이로 나란히 보려는 그런 시도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이성선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성선이라는 시인의
산시 연작이 있는데 이성선 시인은 설악의 시인으로 불렸던 분이시죠. 예. 그래서 설악산 쪽에 설악군에 살면서 강원 설악에 관한 시들,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산내 암자들에 관한 시들, 절에 관한 시들, 이런 시들도 많이 썼던 분인데 산 속에 있는 작은 옹달샘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옹달샘에 관한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옹달샘을 멀리서 볼 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볼 때는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 일부분만 보이게 비춰지겠죠. 근데 옹달샘에 점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옹달샘 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물웅둥이라든지 연못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 그 속에 온 이 시방 세계가 다 들어 비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가서 연못의 수면을 보면 그 속에 모든 세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깥에 풍경들이, 모든 풍경들이 다 들어와서 비치게 되는 거죠. 네. 그 고려 시대의 스님 가운데 진각국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선시를 통해서 대상을 조용하게 응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인심, 그리고 자연 바깥 세계, 이 둘과의 이루어지는 응시 혹은 조응,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응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대상과 대상, 존재와 존재 사이에 조용한 응시, 주고받음, 그리고 서로를 마주해서 나란하게 바라봄,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수평적인 높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도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각국사의 선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람 없는 연못에 물결이 시고 물에 비친 세상은 두 눈에 가득하네. 무엇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뜻이 통했네. 이렇게 썼거든요. 바람 없는 연못에 물결이 십니다. 그러면 수면이 고요한 상태겠죠. 그 고요한 수면에 물에 비친 세상은 두 눈에 가득하네. 그 고요한 수면에 세상들이 다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 바깥 물과 파문이 일지 않는 고요한 연못의 수면, 그것과 바깥 세상, 이것이 서로 비추는 거죠. 서로를 비춰주는 모습. 이랬을 때 어떤 우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분별도 사라지는 것이고, 평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평화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건데, 시들도 다 이러한 조용한 응시, 이런 것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료 중에 최근에 제가 쓴 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부터 몇 편의 시만 잠깐 좀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라는 시, 그리고 하품이라는 시, 제비라는 시, 제비2, 그때의 나는이라는 시인데, 이 5편은 아직 아마도 잡지로 출간이 되지 않은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산문시인데, 한 잡지에서 산문시 특집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산문시를 오랜만에 제가 썼습니다. 감자라는 시를 한번 보죠. 제가 이 시는 실제로는 춘천이라는 곳에, 강원도 춘천에 문학특강이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이 강연에 온다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는데 왜 온다던 사람이 왜 못 오겠냐라고 했더니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감자를 캐러 가기 위해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다가 그래, 감자 캐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쓴 시가 이 감자라는 시입니다. 온다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로는
많은 비가 온 데서 서둘러 감자를 캐러 갔다고 했다. 서운했지만 이내 그이의 비탈밭과 그이가 일항에서 캐담을 감자 생각이 났다. 아가 주먹만한 알날의 감자 생각이 났다. 감자 붉어진 곳은 흙의 절이요 성당 아닌가. 그 흙과 그이의 땀과 기도 아닌가. 그이는 저만치 비탈밭에 있지만 마치 감자를 한 솥 막전에 올 듯도 했다. 그러고 보면 이 무더운 여름날도 한 겹의 껍질 그 속에 뽀얗게 분이 꽉 차오르는 한 알의 감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었다. 제시를 저도 잘 못 읽네요. 그러고 보면 이 무더운 여름날도 한 겹의 껍질 그 속에 뽀얗게 분이 꽉 차오르는 한 알의 감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강연 가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한 번은 제가 경남 지역에 남해에 가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는데 강연자도 힘들고 강연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관객들도 힘든 때였는데 순간 어느 한 분이 하품을 너러지게 그 관객 속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막 그 제 강연을 듣고 있던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진 하품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하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약간 좀 민망하기는 했지만 좋았습니다. 그 하품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쓴 시가 이 하품이라는 시인데 사람들 앞에서 시에 대해 몇 마디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진땀을 빼는 거죠. 여름날 오후였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하품을 늘어지게 했다. 나른한 고요를 다 싸서 담을 큰 하품 소리였다. 입을 쩍 벌린 그 하품 소리는 한 마리 황소 같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지만 나는 그의 그 크고 넓은 하품 소리가 좋았다. 그 하품의 호박잎 그늘이 배부르게 좋았다. 이렇게 쓰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산지가 이사를 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경북 김천에서 제 시골 동네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제주에 가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비입니다. 제비. 경북 김천 제 시골집에도 제비가 드물어졌는데 이 제주도에 갔더니 제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비를 한동안 보는 재미를 붙였는데 제가 사는 그 새를 얻어서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 광평 빌라라는 작은 빌라가 하나 건물이 있는데 거기 처마 밑에 이 제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보면서 그런데 그 제비집에 제비가 새로 태어나서 그 제비 둥지에 있는 것을 보고 쓴 시가 제비라는 시입니다. 제비를 뒤쫓아 날아가리. 광평빌라 제일 아래층 모서리에 지은 제비집으로 날아가리. 콘크리트 벽 모서리에 지은 당신의 집으로 날아가리. 당신의 진흙집으로 날아가리. 달무리 같은 집으로 날아가리. 날아가 엄마하고 불러보리. 둥지에서 부리를 족족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던 딸 넷과 아들 하나를 기른 내 엄마. 이런 시입니다.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제비기를 쓰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제비집을 보러 갔더니 제비집에 제비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쓴 시가 제비입니다. 제비 가족을 보러 광평 빌라에 갔다. 제비집에 제비들이 없었다. 내부가 대낮처럼 텅 비었다.
사랑의 둘레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세계 곳곳은 진흙을 쌓아 지은 제비집 아닌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야 제비집에 어떻게 오목하게 환하게 상공이 담기겠는가? 제비집을 떠나 제비들은 흰 빛과 치렁치렁한 빗속과 엉긴 안개와 무너지는 노을 아래를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제비야, 내 언젠가 맑은 물과 꿈 위에 띄워놓은 꽃 같은 제비야. 이렇게 쓰죠. 이 시를 쓰면서 저는 염소야라고 제가 쓴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가 잠깐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토끼도 기르고 염소도 길렀는데 처음에 토끼를 사가지고 김천장에 5일장에 가서 작은 귀여운 흰색 털의 토끼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 2마리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토끼를 길러서 새끼를 낳고 토끼 마리수가 커지고 그러면 작은 강아지도 한 마리 사고 다시 강아지가 중개가 되고 큰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팔아서 작은 염소를 한 마리 사고 이렇게 해서 생명들을 집에서 이제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염소를 키웠을 때 아버지께서 어느 날 작은 염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염소 곁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염소를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약간의 체온이 남아 있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염소였어요. 작은 새끼 염소였는데 그걸 가지고 쇠죽을 끓이는 경북 김천에서는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 거기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이 거기에 따뜻한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가 다 이제 장작들이 다 타고 불인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고 나서 불기가 따뜻하게 남아있는 잿더미가 그 아궁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궁이를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신 다음에 죽어가는 아기 염소를 거기다가 이렇게 눕혀 놓으셨어요. 눕히시고 따뜻한 재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염소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는데 지금도 제 어릴 때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이렇게 생각이 가끔 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 작은 염소를 따뜻한 재로 온몸을 이렇게 덮어주는 일. 이걸 통해서 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시는 그때의 나는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쓸 때 나는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의 몸 이것도 나의 몸이고 다른 존재의 몸 또한 내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존재와 존재들의 관계가 굉장히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의 세계라고 하는데 인드라망 거물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른 입장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많이 얘기하지만 내 몸이 다른 존재의 몸이 되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가치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의 나는 이런 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가를 나누면 내 앞가슴에서 방울소리가 났다. 밭해가 자두나무 아래에 홀로 서면 하늘에 잘 익은 자두가 되었다. 마을로 돌아가려 언덕을 넘었을 때는 마을로 돌아가려 언덕을 넘을 때는 구르는 바퀴가 되었다. 폭풍은 지나가며 하늘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너의 무거운 근심으로
나는 네가 되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저녁에는 나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신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한다든지 누군가를 따돌린다든지 누군가를 낮추어 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원래 있는 평화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을날 오후에 와서 이런저런 이 가을의 느낌도 잠깐 전해드렸고 제가 최근에 쓴 몇 편의 시도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귀한 말씀 주신 무태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대상을 자신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응시하는 그런 고요한 마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 또한 그 새로 쓴 산문시가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태준 선생님 대표시 한 편을 더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연 시인께서 가재미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예, 만안리에 사는 정수연입니다. 제가 평소 사랑하는 시를 이렇게 낭송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들으시면서 눈맞춤 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같이 소환해서 이 시 끝나는 동안 눈맞춤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시 낭송하겠습니다. 가재미 문태준.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걸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문태준 시인의 시를 노래로 곡을 붙인 시노래 공연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담소 모시겠습니다. 이런 곳 저런 곳 말을 거는 바람들 그 옛날의 여인들 바람의 목에 원앙을 달아줄까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된마루가 걸터 앉아 삐걱거리 과거는 죽음 후의 뼈 같아 설태긴 혀를 등에 업고 가는 바람들 저 옛날의 여인들에게 원앙을 달아줄까 이런 곳 저런 곳 말을 거는 바람들 그 옛날의 여인들 바람의 목에 원앙을 달아줄까 이런 곳 저런 곳 말을 거는 바람들 그 옛날의 여인들 바람의 목에 원앙을 달아줄까 이런 곳 저런 곳 말을 거는 바람들 이런 곳 저런 곳 말을 거는 바람들 눈소와 깡마른 개와 그걸 하는 아이와 부서진 집과 쓰레기 더미에 뒤지는 돼지와 낡은 한것 같은 그늘과 빅샤와 운구 행렬과
돼지와 낡은 것 같은 그늘과 빅샤워 또 행렬과 다른 장작들과 탁한 강물과 머리 감는 여인과 바일로전 tran과 배우가 오물 신과 더불어 나도 신과 더불어 나도 많은 세계의 이원 신과 더불어 나도 신과 더불어 나도 많은 세계의 이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원래 이 행사 콘서트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희망자들 접수 받아서 함께하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면서 몇 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점을 선생님에게 여쭤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순례문학관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SNS상에서 약간 선생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주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근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로 이제 이사를 간 지가 한 석 달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제주시 쪽에 제주불교방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지방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곳으로 가서 또 새로운 풍경들과 뭐 이런 걸 새로운 것들 만나면서 좋은 시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나온 이제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를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전 시집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선생님 시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가 특별히 이렇게 좀 짧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가 저도 짧아져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러다가 뭐 더 짧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 같은 것을 혹은 내용이 있는 어떤 그 전개되는 감동 뭐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세계라든지 어떤 하나의 그 풍경이라든지 움직이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새로 이 현상들을 해석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진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의 움직임이 생겼다가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그 예를 들면 뭐 종소리가 울렸다가 서서히 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움직임, 현상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좀 짧아지고 감각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보태는 것이다. 이해의 총량을 보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가 좀 짧아지면서 가독성은 이때 시가 좀 짧아지면서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대상들을 뭐 해석하는 그런 시적인 노력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교 방송이 직업적인 생활 공간이기도 했어도 그렇고 또 스님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 만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간 선적인 그런 그 분위기들이 시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또 선과 시의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선시를 읽거나 그런 때는 들어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이제 그 쓰신 선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시의 세계는 어떤 그 자상한 설명의 세계의 시적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보다 질문의 세계 혹은 어떤 그 무너뜨림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둘레를 만들려고 할 때 선적인 세계는 그 둘레들을 깨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쌓아오려고 있는 어떤 담이라든지 물의 세계라고 하면 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하고 그러다 보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버린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벌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두고 획정하고 뭐 이렇게 담을 쌓고 물의 둘레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깨는 언어들 이게 이제 선시의 언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연한 언어들이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혹은 어느 순간에 그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은산철벽 절벽을 탁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무너뜨림이라든지 절벽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근원을 성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화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매력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에도 그런 요소들이 짧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감각과 충격을 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짧게 이제 대답해도 됩니다. 그 선생님 이제 첫 시집 수렁거리는 뒤람부터 최근 시집까지 한 7권 정도 시집을 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특별히 애정이 가는 시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한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첫 시집 같은 경우도 그 등단을 하고 6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을 많이 기다렸던 그런 시집이 되고요. 그리고 맨발이나 맨발이나 가슴이 같은 시집은 또 많은 독자분들이 아껴주셨던 시집들이고 그러면서 시세계가 계속 이렇게 몸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일은 무슨 끝이 있나요?까지 7권의 시집이 나왔는데 뭐 애정이 안 가거나 그런 시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년에 걸쳐서 썼던 작업했던 것들을 한 권의 시집으로 먹고 냈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한 권의 시집을 먹는 동안에는 어떤 시적인 고민을 시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했던 기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과거에 냈던 시집에 대한 애정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지금 제 지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또 아직 읽지 않는 독자들에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또 그 메일로 질문을 드렸던 분이 그 가재미에 나온 낫다르 비유라는 시에 대한 질문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시를 좀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특별히 이분이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확인하고 자기 질문 한 장에 어떤 답을 했을까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 시 쓰기에 대한 연유와 시가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가재미를 한번 거기 나왔죠. 여기 낫다르 비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과 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낫다르 비유라고 하는 이 시를 가재미에 나온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낫다르 비유. 내 목숨이 서서히 무너지고 싶은 곳, 멀리서 온 물컹물컹한 소포, 엷은 창문과 성그른 울, 찬물 한 그릇이 있는 마루, 꽃도 새도 사람도 물보다 물렁하게 지었다 놓는 식었던 아궁이가 잠깐만 화난 내 귓속에 맑게 흐르는 이별의 말, 자루에서 겨처럼 쏟아져 내리다 흰 빛이 된 말. 이 시였습니다. 이 환한 빛 속에 있으면서 낫다른 그 산명하지만 않지만 사실은 낫달의 바깥이 캄캄한 어둠이라 그러면 낫달은 굉장히 또렷한 빛의 외형 같은 것을 보여줄 텐데 그렇지 않고 뭔가 또렷함보다 흐릿한 둘레를 가지고 있고 다소는 좀 무너지는 듯한 바깥이 허물어진 담장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씀씀이 같은 것도 다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낫달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의 여지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 그야말로 이것은 언유의 한 시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낫달을 여러 대상들에서과 견주어서 낫달은 이렇게도 이런 대상이 될 텐데 이 대상하고 낫달이 비슷하다면 뭐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낫달 아닌가 싶은데 낫달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초생달이라든지 이런 달도 좋지만 뭔가 너무 선명하고 이런 것보다 흐릿한 이렇게 달무리 같은 것도 월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훈이 이 달무리 같은 것도 좋고 낫달의 이 무겁지 않은 빛의 세계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낫달을 이게 비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은유인데 은유를 잘 공부하시는 교과서 같은 그런 그 셈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 그 은유를 다시 공부하려면 낫달의 비유를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원래 오늘 주제가 읽는 즐거움과 쓰는 즐거움인데 또 이렇게 문천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시를 이제 습작하거나 또 지망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시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를 쓰기 전에 많이 읽는 시인이라고 하면 김종삼 시인이나 박용래 같은 시인들의 시들을 이렇게 읽는데요. 일단 많은 시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뭔가 이렇게 곧바로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 하나를, 잘 익은 이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감 같은 것이 있을 테고, 모과 하나를 이렇게 흰 쟁반에 담아서 집안 한 구석에 노란 모가, 잘 익은 모과를 뒀을 때에 우리가 마음 한쪽에 이런 양감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가 주는 것들도 그런 사과와 같고 모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거를 조정권 시인은 고졸이라는 말, 나의 고졸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영혼의 노동 같은 것이 있다면 시를 통해서도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 물론 음악이라든지 다른 예술 장르라든지 많은 것을 통해서 영혼을 보살필 수도 있고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도 있지만, 시를 통해서도 보다 쉽게 시를 접해서 우리 영혼을 좀 가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쓰는 분들이나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다 더 많이 우리 한국 시에서 지금 생산해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작품들을 많이 좀 아껴주시고 많이 좀 읽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멀리서 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2020 땅끝솔레 문학관 시문학 콘서트 첫 번째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10월 17일에는 그 손택수 시인을 모시고 또 이런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